예, 시간이 되었으니까 2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나눔외다의 대표이면서 부경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오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은 좌석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우측으로는 주제 발표를 하셨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셨던 강원연구원의 김경남 박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용건 서울 시립대 명예교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복진 성균관대학 교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천직 박사님, 희망브리지의 배천직 박사님의 자리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이제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이 네 분 계시는데 제 좌측 첫 번째 실질적으로 희망브리지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김정희 사무총장님 자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박창열 박사님 자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희망브리지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정은호 위원님 자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허준영 박사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약속은 부탁은 안 들었는데 이것만은 꼭 지켜라 했는 게 시간은 꼭 지켜라, 넘기면 절대 안 된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끝내라 해서 제가 5시 50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토론하시는 분이 한 7분 정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공동으로 토하고 또 어느 주제에 맞춰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혹시 토론 가운데서 아마 코멘트나 질문이 있거나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2분 정도를 이래 해주시면 적당히 시간이 안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뭐 전부 다 발표하실 때 어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발표를 들었는데 제가 전공하고 공부했던 거하고 조금은 가까워서 또 친숙하고 반가웠던 게 노진복 교수님이 기후 변화하고 연기했던 게 제가 조금은 여기 이제 고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도시 소음이라 그럽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소음이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가 휴식을 충분히 못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심장질환, 심근경색 질환자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그래서 1년에 추산되는 게 한 12,000명 정도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그 희생자는 기후변화와 따라서 도시가 발달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산불하고는 직접 관계는 두 번째가 기후변화 산불로 대변되는 이야기입니다. 노진복 교수님이 차트를 보여주지만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산불에 타는 것들이 유럽 면적이 탄답니다. 우리나라 면적이 한 42배 정도 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경우가 자연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사회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 산불이라는 게 아까 주제 발표하실 때 했는 것처럼 이게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우리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복합재난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숲을 보호해야 되고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 중 한 형제가 산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 변화로 해서 가뭄이 들면 얘가 뭐 좀 심한 말로 하면 불쏘시개가 돼갖고 산불이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거하고 해로운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울진 산불이 우리 생애에서 지금까지 기록 중에 제일 큰 산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산불 중에서는 작은 산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력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지금을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갖고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 토론자께서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김영희 사무총장님부터 토론을 듣고 아닐까요? 실물 바로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할까요? 예,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박창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연구원의 박창렬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서 그 발제자분들의 이제 좋은 발제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그 지역사회의 재난안전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 사고를 볼 때마다 그 재난 회복력에 대한 중요성하고 그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주제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미나 관련돼서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어떤 의견을 좀 드리면 좋을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저를 이제 지역 안전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 관점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역 사회, 그런 관점에서 지역 사회의 재난 회복력 증진하고 지역 안전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의견을 좀 개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앞서 그 김경남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재난 회복력 관련돼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저도 이제 몇 해 전에 그 제주 지역의 재난 회복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연구를 수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국내에는 이제 재난안전 분야에서 관련 법제도를 보면 리질리언스와 관련된 사항들이 사실 굉장히 미흡한 것을 제가 확인했었고요. 이제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대부분이 그 시설 복구라든지 아니면 비용 지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 사례로 일본과 뭐 미국 사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이제 대규모 재해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재해 발생 이후 재개발 계획이라는 PDRP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주정부라든지 지방 정부에서 그런 사전 복구 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제 수립하는 지역 방제 계획의 사전 부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주민들이 일상으로의 복귀 문제라든지 주민 개인들의 어떤 자주 방제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자체 사례로서 그 서울시 안전관리 계획, 서울시 안전도시 이제 마스터 플랜이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회복력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서울시에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요. 여전히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명문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신규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도 안전관리 계획에 재난 발생 이후의 회복 증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 행정기관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능 연속성 계획에 그 지역사회 회복력 개념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뭐 아직 작성 중인 지역도 있긴 한데, 작년에 이제 강역 시도 중심으로 기능 연속성 계획을 대부분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계획이 그 목적이 청사 기능 상실을 좀 전제로 하고 있긴 한데요.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행정기관의 기능을 유지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리질리언스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능 연속성 계획이 개선되어 갈 텐데, 이제 비상 상황에서 어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지원 방안 등을 관련된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 지역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이제 기본법 66조에 보면 안전사업지구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본 내용은 이제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 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 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굉장히 이 관련 사항을 좀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이런 지정하고 운영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회복력 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그 산불 피해 위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취약 지역 이런 지역들을 좀 안전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좀 집중 관리를 한다면 지역 사회 안전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은호 의원님은 저 PPT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잠깐만 번거롭지만 밑에 내려갔다가 끝나면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저는 저기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노복진 교수님의 기후 변화 관련해 가지고 기후 변화 산불 관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게 기후 변화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 변화와 산불이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 같은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통되게 인정하는 바이고, 따라서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 심화됨에 따라서 어떤 산불이라든지 어떤 극한적인 이상 기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도 캘리포니아의 7월 15일과 16일 이틀간의 캘리포니아의 지도입니다. 이쪽에 이거는 모하비 사막의 데스밸리라는 곳인데요. 한 107년 만에 온도가 54.4도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00km 좀 넘게 떨어져 있는 같은 날인데요. 산타크루즈라는 도시에서 마른 벼락이 내리치는 겁니다. 아무런 비도 안 오고 그러는데 마른 벼락이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네바다 접경 지역인 레슨 카운티에서 산불이 시속 96km, 그러니까 100km 토네이도처럼 형성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불길을 산으로 이렇게 빨아들여 올려가지고 퍼뜨리는 거죠. 이와 같은 오늘은 산불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런 극한적인 기후 현상들이 거의 이제 일상화되고 있고 빈도나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상 기구는 이런 극한 기후 현상이 이제 뉴노멀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러한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어떤 경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5월달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6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09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이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1.07도가 정도 돼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죠. 실제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가지고 CO2 같은 경우는 농도가 한 149%, 150% 정도 늘어났고 메탄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260%가 늘어났습니다. 이러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고,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 곧장 여러 가지 이상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반도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1973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강수량하고 평균 기온을 쭉 점으로 찍어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가까이 올수록 고온 건조한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같은 경우는 1973년 이후에 가장 맑고 가장 건조했다고 그래요. 실제 강수량도 13.3mm밖에 안 돼가지고 가장 적었던 때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반도가 이렇게 더 따뜻하게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까 잠깐 나왔는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계속 빈도하고 규모가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2021년에 좀 작아졌는데 올해 울진 삼척 산불을 포함하게 되면 한 2만 5천 헥타르가 불탄 울진 삼척 산불을 포함하게 되면 확 뛰어오르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가면 갈수록 더 뜨겁고 더 메말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IPCC에서 2013년도에 발표한 오차 보고서의 그 시나리오 RCP 4.5란 그 시나리오의 입각에서 이제 작성에 의해서 환경부와 기상청이 작성한 건데요. 이 RCP 4.5가 어떤 거냐면은 2100년도에 당시에 그 이산화탄소 농도 한 550 ppm 정도 되는 걸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도가 한 3도씨 정도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올라갈 것을 얘기하고 있죠. 현재 그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한 420 pp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대기권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늘어나는데 이 4.5라는 것은 평방미터당 한 4.5와트 정도의 배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RCP 4.5만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진행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 RCP 4.5를 기준으로 해갖고 보면 30년대 벌써 뜨거워집니다. 앞으로 한반도는 더 뜨겁고 더 메말라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산불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 2월 달에 유엔 환경계획에서 발표한 그 자료인데요. RCP 2.6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RCP 2.6은 한 이산화탄소 농도 한 410 ppm 정도 됐을 때 얘기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도 30년도에 한 14%, 50년도에 30%, 2100년도 되면 50% 정도 산불이 더 늘어날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지구가 계속해서 더 더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메말라가고 물론 어떤 기상 변화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지역은 더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더 메말라간다 했을 때 앞으로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하실 때 산불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 세 가지라고 했죠. 안전한 진화, 그다음에 불이 꺼진 다음에 복구. 그런데 그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산불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죠. 실제 어디에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걸 분석을 하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 것인지, 모자란 게 무엇인지,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산 숲입니다. 1973년도가 전국 녹화 10개년 계획이 수립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림 원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산은 한 14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목 축적량이. 이렇게 울창해진 거죠. 울창해지고 이렇게 잡목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반면에 또 어떤 자연 계목이나 개사목이나 병충해 죽은 나무들 이렇게 잘라가지고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불이 났을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림 정책은 1973년 이후로 조림하는데 물창한 숲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하면 건강한 숲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 임도를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헥타르당 임도가 3.6m밖에 안 됩니다. 독일의 46m, 일본의 13m. 근데 훨씬 더 모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에다가 이렇게 이런 부서시 같은 그대로 방치해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국 농무부에서 산림청에서 올해 이제 3월달 발표한 자료인데요. 건강한 숲이란 게 뭐냐? 이거는 결코 울창한 숲이 아니다. 오른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긴 숲, 이런 성긴 숲이 훨씬 더 건강하다. 이런 성긴 숲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자료를 발표합니다. 실제 예전에 아이다호 지방에 있었던 산불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성긴 숲이 산불에 대응한 능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 빽빽한 숲 같은 경우에 이게 왕창 다 불타버리는데 이쪽에 오른쪽 보시면 성긴 숲 같은 경우는 산불로부터 산불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자구력 같은 일할까요? 이런 게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산불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갖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산림 정책을 꾸려야 된다는 겁니다. 30년 산 그 소나무 1헥타르가 연간 수입 빨아들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한 10.8톤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불탑을 했다 하면은 거기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최대 200에서 250톤 정도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그리고 또 산림 탄소 시장을 활용해 가지고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 갖고 이산화탄소를 얼마큼 빨아들일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긴 숲을 만들어야 된다. 산불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성긴 숲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속과배기하고 임도 건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버려뒀던 그런 바이오매스들, 미활용 바이오매스들을 실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 우드 펠릿이든 뭐 우드 칩이든 등등등. 그리고 산 자체도 아까 미국 아이다호 거기서 볼 수 있듯이 다층 높은 나무와 낮은 나무 이거를 균형 잡게 해줘야 되고 또 병충해나 산불에 강한 화렵수하고 침엽수를 같이 섞어서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질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는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 산불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입니다. 근데 아까 노복진 교수님인가 발표 자료에 보면은 산불 원인이 우리나라 경우에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논밭 소각 이게 60% 차지한다 했어요. 바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인근 주민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상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UDA라고 했나요? 어반 디자인 어소시에이트 이런 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과 결합해서 그 산불 예방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희망브릿지에서는 바로 이런 인근 산불이 우려되는 리스크가 큰 그 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활동가들을 육성해가지고 산불 예방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허준영 박사님한테 토론을 듣고 그 이후에는 우리 발제자께서 추가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한 2, 3분씩 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김정희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허 박사님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예,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초대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이제 재난 관련해서 연구를 좀 이제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생각해 보니까는 5년 전에 연구원에서 사회통합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교육 연구기관인데요. 그래서 마침 오늘 생각해 보면 이제 재난 후 재난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 내지는 이제 차원에서 어떤 회복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문은 저기 이제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선 이제 좀 전반적으로 오늘 이 세미나가 되게 잘 구성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지난 2019년 강원 산불에 대한 이제 회고적인 고찰에 대한 내용도 있고 아울러 이제 최근에 강원 울진 산불에 대한 현재적 시점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논의들도 충분히 이제 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산불 재난에 있어서의 어떤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이제 3년 전에 발생해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얼마든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임을 좀 자연스럽게 좀 부각을 시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력에 대한 논의가 되게 좀 중요하다. 특히 재난 관리가 이제 회복력 관련된 재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발표해주신 분들 몇 면이 되게 좋은 또 어떻게 보면 한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기 어려운 그 다양한 그 각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김경란 박사님 발표에서는 뭐 복구적 관점에서 이제 그 리질리언스 증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례에서 각각 마을 사례에서 뭐 이장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그 뭐 수범 사례랄지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또 이제 되게 주셨는데요. 이게 참 연구자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현장에서 하긴 되게 어려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 아주 구체적인 어떤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회복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실제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그 재난 회복에 있어서의 어떤 마을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로서의 또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강조해주신 그 민간의 모니터링이라든지 평가 참여,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역할은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적용 사례도 이제 말씀 주셔서 이런 부분 되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 이제 그 발제에서는 지역 회복을 위한 공동체 관리, 갈등 관리에 대한 또 말씀이셨는데요. 뭐 저도 이제 갈등 관리를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게 되게 특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건데 아직까지도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는 갈등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좀 정상적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나 이제 완벽한 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들 일단은 이제 원칙으로 갖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정당한 내지는 어떤 충분한 보상이 무엇일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일단은 좀 가는 쪽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복에 있어서의 어떤 체험말이라든지 어떤 뭐 창업이라든지 어떤 창의성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새로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기존에는 사실 많이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어떤 강제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에 기농 기촌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랑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좀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배웠습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회복력 구축을 위한 해외 사례 벤치마킹이었는데요. 제가 마침 이제 토론문에서 이제 그 종래 산불이라는 게 전통적인 그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아니다. 향후에는 기존에 이제 2019년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지만 이게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점점 그 재난이 작동하는 어떤 조건들이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뭐 대형, 뭐 초대형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그냥 뭐 이건 뭐 정근대적인 아니면 이제 전통 재난이라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신종 재난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충분히 이제 그 근거를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회복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후 변화 관점에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울러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그 미국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늘 고만고만한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늘 좀 가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뭐 말씀 주셨지만 위험 인지나 대피 등의 어떤 그쪽 해당되는 주민들의 어떤 충분한 교육도 사전적으로 좀 필요할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다 또 당연히 중요했고요. 아울러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재원 마련 노력이 좀 필요할 텐데 종래에는 그 지자체마다 이제 재난관리 기금이나 구호기금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좀 쓰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재난관리 기금을 좀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중요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는 뭐 김민석 의원이나 양경숙 의원 발의안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산림 탄소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 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떤 결국은 뭐 아까 마을 만들기나 이런 부분들 다 돈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 재정을 어떻게 이제 투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리고 아울러 이제 그 희망브릿지에서 어떻게 이제 그 구호 관련해서 역할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좀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참 이 보통은 이제 뭐 한 세미나에서 한 군데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 논의하기 마련인데 오늘 정말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마 좀 기획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생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좀 덕분에 많이 배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회복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생각이 하면 사실 보통 큰 재난일수록 재난 이후에 또 재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 후에 또 재난인데요. 뭐냐면은 일단 물리적인 어떤 재난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 해당되는 어떤 재난 피해자, 이 피해 입으신 분들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다양하게 이제 뭐 사회 갈등이 촉발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본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이재민들을 막 속출했을 때 그 이재민 마을에서 뭐 성폭행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뭐 자살이라든지 되게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고 아직까지도 되게 힘들다는 얘기 하시는데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 회복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자금을 투여하고 이제 뭐 이 그냥 물리적인 복구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복구 내지는 회복, 아울러 이제 일상생활까지 어떤 지원 내지는 경제적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떤 투여하는 어떤 그 어떤 뭐 지원이 그 재난 이후에 또 재난으로 인한 어떤 그 피해보다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산불이 사실은 이제 뭐 예방을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산불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당 뭐 대다수의 어떤 뭐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되게 예방 중심의 예방 그 위주의 어떤 접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재난 관리 방향은 예방보다는 사실은 예방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 그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인지하고 그 사후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거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냐. 또 이제 회복력이 뭐 사실은 이제 그 충격 이후에 어떻게 이제 복구하느냐의 어떤 그 논의가 상당히 건 좀 약간 협의적인 논의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응할 때도 임기응변을 어떻게 잘하는지라든지 이런 어떤 점점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확장된 개념의 회복력을 좀 활용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어떤 확장력을 하는 그 회복력을 위해서는 사실은 민간의 창의성이 되게 필요합니다. 창의성과 아이디어 그리고 참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회복력 있는 거버넌스를 향후에는 이제 중앙 위주로 할 게 아니라 뭐 지방과 그리고 이제 민간과 다 같이 이제 참여 구조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발제자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제 자랑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1993년에 처음으로 국가기후변화 보고서를 갖다가 작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작성했을 때 작성하고 나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멱살잡이를 많이 당했는데 지구 온도가 3도 올라간다. 그다음에 강수량이 얼마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기후변화 보고서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중앙부처에 불려가서 그 각 부처의 그 담당자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내면 농사 못 짓는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내면 사람 망한다. 그래서 그쪽 요구가 숫자를 줄이라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를 갖다가 3도씩 이렇게 쓰지 말고 한 1도 그쪽에.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쓰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거의 뭐 한 40년, 30년 이상 이래 4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이제는 다 수긍하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그때 우리가 했던 그 키워드가 뭔가 하면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자극적으로 뭐 제가 아마 우리나라 처음 했는 것 같은데 기후 위기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또 뻥친다고 했는데 기후 위기에서 기후 재난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하면 이 재난을 적절하게 대응 못하면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좀 더 이래 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지구에 대한 기후 변화는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그 이야기하신 그 여러 가지 리질런스라든가 거기에 대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제 자신이 또 기후 변화에서 어느 그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폭염에 대한 예보하고 그 대응을 갖다가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4차 산업에서 뭐 IoT니 뭐 첨단 빅데이터 뭐 다 하는데 다 좋은데 지방에서는 그걸 무슨 소린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폭염 경보를 내면 거기에 대응을 누가 하는가 하면 지방은 전부 고령자로 80 노인네 고령자를 60난 고령자가 구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도 구호 대상인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제를 듣는 중에서 그 노진복 교수님이 그 파라다이스 사례로 해가지고 어반 디자인 어소시에이터라는 그런 그룹이 전문 그룹이 디자인돼서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고 계획을 내고 그 사람 편이 돼서 이런 게 우리도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촌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뭘 주장하는가도 잘 모릅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우리도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기 우리 발제하신 분들 어떻게 코멘트나 또 추가를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제가 예,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전문가라기보다는 재난의 관계는 특히 산불에 관한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또 이쪽 분야의 연구를 참 힘들게 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우리 옆에 우리 저 박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산불이 났다고 뉴스에 나오고 아주 공포스럽고 정말로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한데 이게 왜 그 일시적인 어떤 처방으로 그친가에 대한 생각이 좀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저 과소하고 노령화돼서 선거 표가 많이 안 나오는데 정치가들이 그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게 그냥 뭐 일시적으로 충분히 사회적인 관심을 끌어서 구호 정도 선에서 아마 만족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굉장히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심각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그 쉬는 시간 잠깐 동안에 피해액 자체도 저희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불이. 그런데 방금 쉬는 시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피해 합한 것이 뭐 수해나 이런 것에 비하면은 엄청 적은데 아무래도 뭐 이런 그 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표하신 분들도 전체적으로 산림 또는 토목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재난제 쪽에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인 그 회복에 대한 당연히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자구책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래의 화두가 돼야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지금 발표하신 분들 또는 뭐 추가적으로 토론하신 분들 내용의 외국 사례를 보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정책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사례는 외국에서 찾기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저이 뭔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마 선진국 레벨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비교 사례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제 사업에 대한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들은 거의 없이 서포트하는 경향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저 희망브릿지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관심 있는 부분이라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지금 현재 여건상 많은 정책 자금들이 지역에 이게 정책 자금이 지원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상에서는 지금 이런 지역 회복력에 관한 문제를 그 산림, 토목, 기후 변화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약간의 그 관심, 지역의 회복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각을 조금 바꿔도 좀 뭐 재밌는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경남 박사님. 네. 네, 저는 나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레질리언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번영해야 되고 다시 피해는 없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 전체 내에서의 산불의 대형화 가능성을 축소하는 게 레질리언스를 향상시킨 결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세미나 중에 뉴스를 봤어요. 산림청에서 저기 국장 담당 국장이 뉴스를 띄웠는데 8,000리터의 물을 이렇게 들고 나를 수 있는 헬기를 더 임차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요. 우리가 이 뉴스를 왜 소개하는가 하면 재난 대응에 있어서 행정이라는 시각에서 그 대응을 바라보는 또는 복구를 바라보는 향후에 그 대응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측면을 보면 다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직관적이라는 말과 함께 좀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 헬기 사면 불 안 나냐? 헬기 사면 불 크게 안 되냐? 물론 헬기도 그런 기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2022년에 울진과 삼척 임원에 있었던 LNG 발전소 원전을 조건으로 놓으면 매우 특이한 상황이죠. 그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산불 시나리오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산림청 시나리오에서. 그래서 헬기가 80여 대가 다 징발돼서 거기가 있었어요. 삼척 동해는 헬기가 없었죠. 사실은 바람의 속도는 예년의 산불 대응화 때보다는 빠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기가 징발돼서 거기가 있으니까 이 지역은 비교적 저속의 풍속에서 지표하러 가는 산불도 못 끈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no 땡큐죠. 저희 이런 주장을 no 땡큐.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온 마을을 산불 방지용으로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해안에 그 6개 시군, 울진까지 한번 7개 되겠죠. 그 산 바로 그러니까 도시 바로 서쪽에 산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바닷가 쪽으로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리질런스라는 측면에서 도시 공간을 산불 방어용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은 산림청 일도 아니고요, 소방청 일도 아니고요, 국토부 일도 아닙니다. 그냥 사각지대로 있는 거죠. 그 공간, 개념적인 그 공간. 그래서 저는 나무 밀도와 수종을 관리하는 건 산림청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공간, 그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그 공간, 걔는 어느 부서인가 손을 들고 컨트롤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연물이 잔뜩 쌓여 있어서 다시 불이 나면 큰 피해로 귀결될 거다. 그것이 곧 산불 대응화의 가능성을 줄이는 길이다.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리질리언스 확보라는 건 첫 번째는 공동체 크기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공동체가 시군이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통리 반으로 이렇게 자르는데요. 사실 좀 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고성부터 저기 울진까지 그 리단위 마을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마을이 산불에 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도시형과 농산촌형 각각 하나씩 굿 레퍼런스 하나를 만든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매뉴얼할 수 있고 성공 모델을 소개하면서 좀 더 범용화, 전면화, 리질런스를 보급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뭐든지 이분법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모호성을 차라리 둬라. 아웃풋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웃컴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산불 대응화의 가능성을 줄이는 길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대책만 이지가지 여러 가지 새롭지만 실제 현장에서 재난이 닥치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나리오 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크게 된다.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규격을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동체 크기는 구분하고 굿 레퍼런스 모델은 빨리 만들어야 되고 정책 결정자는 모호성을 차라리 수용을 해라. 자르지 말고 재단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말고도 또 발제하신 분, 노 교수님 뭐 추가로 이야기. 저는 간단히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토론자분들께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게 참 감사했는데요. 레질리언스라는 지역사회 회복성을 이야기할 때 거버넌스 그 프레임을 빼놓고 사실 분리시켜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개념이 들어오면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구조만 형성을 내놓고 그게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좀 횡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난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참여 이해 관계자라고 하죠.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논의하고 그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굴릴 수 있는 실제적으로 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재라든지 정책적인 지원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추후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천직 박사님. 네, 저는 뭐 저희 희망브릿지 산불 구호 활동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뭐 그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은 올해 산불은 그 주 원인이 물론 기후 변화도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1973년 이후에 가장 겨울 강수량이 적었어요. 2000년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7번째로 강수량이 적었거든요. 아까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부터 2020년에 호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소실된 피해 면적은 한반도의 82%가 소실이 됐어요. 이 기후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적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희들은 이제 전문 구호 모금 기관이지만 단순히 이재민 구호뿐만 아니고 지역 회복과 또 하나는 뭐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해 가지고 지역에서 산불이나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도 우리의 한 역할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그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의미 있는 문제 정책을 위해서 제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마련해 주시고 또 리더를 해 주시는 우리 김정희 사무총장님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 2부를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있나요? 예. 48분. 예. 네. 오늘 정말 그 바쁘신 가운데도 또 여기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님과 또 토론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실 또 저희 그 본부장이나 우리 회장님께서도 참여했지만은 이 자리에는 그 우리나라의 부장급 이상 언론사의 신문 방송 전체의 부장급 부국장, 국장, 편집인 발행인 오너만 빼고 한 3,500명의 정말 중요한 언론인을 보유하고 있는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진세근 사무총장께서도 하나도 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들어주셨습니다. 방송협회, 신문협회, 또 신문방송 편집인협회는 우리 협회의 골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3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모금의 역사도 없고 구호의 역사도 없었을 겁니다. 올해로 61주년이 되고요. 재구호법은 만들어진 지 62년이니까요. 또 그것도 60주년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 송필호 회장님이 오신 뒤로 이 재난 이후에 그런 지역의 어떤 회복력에 대한 그런 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토대에서 도시공학으로 석박사를 하고 인제 가리왕산이 화재가 났을 때 그 회복력에 대한 실험을 10년에 걸쳐서 한 라정일 박사를 저희가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벌써 그것도 3년이 더 된 일입니다. 협회는 나름대로 그 재난 이후에 어떤 지역 회복력이라는 개념도 도입하고 또 그것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 물론 2년 동안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고성 강원 산불에 대한 그런 바람직한 모델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김경남 선임연구위원님의 항상 이런 증진 방안은 날카로우면서도 또 실제로 저희가 부딪히는 현실에서 지역에 어떤 그런 돈이 투입되거나 마을 공동체 사업이 들어갔을 때 어떤 그 현지에서 활동가가 들어갔을 때의 부적응이라든가 또 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도했을 때의 또 마을 공동체 간의 어떤 뭐 투명성 같은 거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미 연전에도 계속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그 김용군 교수님의 그런 공동체 갈등 관리 사례에서 가장 큰 걸 깨달았습니다. 갈등을 아주 없애버리고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해서 거기에 맞는 모델로 만들어가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희망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호모금 본부에서 좀 더 교수님과 더 밀착적인 의논을 해서 그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한테 필요하다면은 반드시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노복진 교수님의 이런 미국에서의 산불 대응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산불만 다루지만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 수해 그리고 이번 사태처럼 LNG나 원전을 지키기 위해서 울진이나 삼척 동해 주민들이 감내했어야만 하는 솔직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산불이 복합 재난으로 강원도서부터 부산까지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우리 사회나 우리 지자체나 정부 능력으로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끔 복합적인 재난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과 또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또 교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 장점을 취해서 저희 협회가 민간 기관이지만은 또 한번 실험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하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달리는 손으로 전부 다 받아 적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모아서 이게 비단 산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산불 이후에 지금 저희가 성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 모금의 쓰임, 장기적으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원들에 대한 것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고 고귀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또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좀 길었지만은 예, 교수님 여기까지 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 삼총장님이 뭐 전체적인 총평이나 결론을 다 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이 시간에는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 2부 종합 토론 시간을 갖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